일본 축구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은 무대, 같은 북중미 원정이었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뉴저지에서 한국은 손흥민의 2골로 환호했지만 콜럼버스에서 일본은 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침묵했습니다. 랭킹도, 전력도, 관중의 응원도 일본 편이었지만 숫자는 잔혹했습니다. 한국은 웃었고 일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비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나카 히로시, 일본 최대 스포츠 신문인 스포츠호치 신문의 축구 전담 기자입니다. 지난 15년간 일본 대표팀의 모든 경기를 취재해왔고 한국과 일본의 라이벌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저였지만 그날 밤 뉴저지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대 미국전이 열리는 뉴저지. 스타디움에 취재차 파견된 것은 며칠 후 일본의 미국전을 대비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축구 기자로서 앞으로 벌어질 일본 대 미국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해봤자 일본의 체계적인 축구를 따라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5시에 경기장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 안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며 일본의 다음 상대 미국, 어떤 약점이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멕시코 스포츠 기자 마리아 곤살레스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ESPN 라티노의 베테랑 기자로 북중미 축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시군요. 며칠 후 경기 어떻게 보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일본이 이길 겁니다. 미국은 한국 정도에게는 고전할 수 있어도 일본의 조직력을 뚫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반 18분 손흥민이 이재성의 스루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환호로 뒤덮였고 한국 응원단은 물론이고 중립적 관중들마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자석만큼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리아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디오스 미오, 손흥민, 또 골.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을 멈춘 채 경기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수비진이 당황하는 모습, 한국 선수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관중들의 열광적인 반응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재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5년간 일본 축구를 취재하면서 저는 이런 순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선수가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관중들을 열광시키며 상대팀을 압도하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일본에게는 과연 그런 선수가 있을까요? 마리아가 메모를 적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전술이 아니에요. 한국은 믿는 해결사가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노트북 화면에는 일본의 다음 상대는 미국, 기대되는 맞대결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전반 43분 한국의 추가골이 터졌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선 저런 장면을 언제 보게 될까? 이것이 제가 그날 밤 송고한 기사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이미 며칠 후 일본의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일본 축구 전문 기자로서 객관적이어야 했지만 그날 밤만큼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제가 15년간 일본 축구에서 찾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나서는 스타, 관중을 열광시키는 플레이,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존재감. 경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맹공이 시작됐지만 조현우의 신들린 선방쇼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또 다른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위기의 순간에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키퍼를 믿고, 주장을 믿고, 시스템을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마리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일본전도 취재하시죠? 며칠 뒤에 같은 미국 팀과 경기하잖아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일본이 바로 그 미국과 경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에게 2골을 허용한 그 미국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셔틀버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축구 기자로서 15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하루 만에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승부처가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팀을 구원할 수 있는, 상대가 두려워하는 그런 선수 말입니다. 과연 일본에게는 그런 선수가 있을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며칠 뒤 벌어질 일본 대 미국전에 대한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에게 2골을 허용한 그 미국 수비진을 상대로 일본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일본 축구의 현주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일본 대 미국전이 열리는 콜럼버스로 향했습니다. 로어닷컴 필드에서 벌어질 경기를 앞두고 현지 분위기를 취재하려 경기장 근처 스포츠바를 찾았습니다. 더 피치라는 이름의 이 바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학생들과 현지 축구 팬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사장인 케빈 오닐과 마주쳤습니다. 51세의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그는 이곳에서 15년째 바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시군요. 환영합니다. 그가 싱글벙글하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듯했습니다. 며칠 전 한국전 봤어요? 케빈이 TV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대표팀 선수들의 프로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전에서 미국이 당한 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전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케빈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스타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골 넣을 때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어요. 근데 일본은 어떤가요? 미토마, 쿠보, 좋은 선수들이지만 손흥민처럼 한 방에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케빈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바 안에 앉아있던 미국 팬들이 케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손흥민 있는 한국은 최소 2골은 보장된다니까. 일본은 그런 보장이 없어. 그 농담이 며칠 후 현실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지 못하고 맥주잔만 굳게 잡았습니다.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적 분석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있지만 일본은 그런 카드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케빈이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사실 우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한국전에서는 어떻게 이길까 걱정했는데 일본전에서는 몇 골 차로 이길까를 논의하고 있어요. 이런 자신감은 한국전 때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 바 안의 분위기는 한국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전 때는 긴장감이 돌았다면 지금은 여유로운 자신감이 흘렀습니다. 단골 손님인 마이크가 TV 속 일본 선수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지역 대학에서 체육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축구에 대한 안목이 상당했습니다. 저 친구들 볼 점유율은 높일 텐데 골은 못 넣을걸요.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이에요. 예쁘게 패스 돌리다가 막판에 마무리 못하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마이크는 일본 축구를 수년간 지켜본 경험이 있었고 그의 예측은 대부분 맞아떨어졌습니다. 케빈이 맥주를 따라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일본 팀 스타일을 보면 답답해요. 너무 안전하게만 플레이하려고 해요. 한국처럼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말이에요. 포체티노 감독도 그걸 알 거예요. 실제로 포체티노는 한국전 후 일본과의 경기에 대해 더 공격적인 전술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양팀 전력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설자는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강조했지만 바 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한 팬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그럼 왜 월드컵에서 매번 16강에서 떨어지는데?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유저지에서 한국전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손흥민의 골이 터졌을 때 경기장을 감쌌던 그 폭발적 에너지 말입니다. 과연 일본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관중들을 자리에서 일으킬 만한 그런 임팩트를 가진 선수가 있을까요? 케빈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 기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동료 기자로서 객관적이어야 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바 아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 차이가 한국과 일본을 가르는 거죠. 한국은 손흥민이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서잖아요. 일본은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일본 축구의 근본적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바 안은 이미 확신에 찬 분위기였습니다. 몇몇 팬들은 일본한테 지면 포체티노가 정말 위험해진다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짜로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한국전 때의 그 긴장감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맥주를 다 마시고 발을 나서면서 케빈에게 인사했습니다. 경기 후에 다시 오세요. 축하 한잔 하게요.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표정이 제게는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에서 미국 팬들이 보였던 긴장감과 존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에 대한 안일한 자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자신감이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본에 대한 과소평가일까요? 경기 당일 오후 콜럼버스의 로어닷컴 필드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콜럼버스 크루의 홈구장으로 2021년에 새로 개장한 현대식 축구 전용 구장이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부터 저는 묘한 대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관중들의 표정에서 긴장감보다는 여유로운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후안 카르데나스라는 36세 멕시코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멕시코 응원단을 이끌며 며칠 전 일본과의 경기도 관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콜럼버스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축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한국전 때와 완전히 다르네요. 후안이 경기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전 때는 사람들이 정말 집중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언제 터뜨릴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들 편안해 보여요. 그의 관찰력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전 때는 킥오프 2시간 전부터 경기장 주변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마치 일반적인 리그 경기를 보러 온 것 같은 여유로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전 때는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 전체에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중들은 여전히 열정적이었지만 그 열정 안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미국 응원석은 여전히 열정적이었지만 한국전 때의 그 절박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듯한 여유가 흘렀습니다. 응원가도 한국전 때보다 훨씬 여유롭고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후안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일본 원정 응원단 보세요. 숫자도 적고 목소리도 작아요. 한국 팬들은 정말 달랐는데. 실제로 일본 응원단은 경기장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응원은 힘없이 깃발만 흔드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전 때 한국 팬들이 보여줬던 그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응원단의 규모부터가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전 때는 붉은 티셔츠를 입은 한국 팬들이 경기장 한쪽을 완전히 장악했었는데 일본 팬들은 기껏해야 200명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응원가도 웅장함보다는 정중함에 가까워서 미국 팬들의 거친 응원가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한국은 투지와 스타가 있었어요. 후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해결사가 있으니까 팬들도 믿고 응원하는 거죠. 일본은 조용해요. 그의 말처럼 일본 응원단에서는
특정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집단적이고 조용했습니다. 주위 관중들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미국 팬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전 때는 정말 긴장했는데 일본전은 그냥 재미로 보는 느낌이에요.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일본은 흥미로운 상대 정도였습니다. 킥오프가 다가오면서 저는 기자석에서 경기장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로어닷컴 필드는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경기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열기가 한국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전 때는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처럼 느껴졌다면 오늘은 그냥 평범한 국제 친선 경기 분위기였습니다. 웜업 시간에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웜업할 때는 관중들이 하나하나 동작에 반응했었는데 일본 선수들의 웜업에는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차기만 해도 환호성이 터져나왔던 한국전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일본은 예상대로 높은 볼 점유율을 보였지만 관중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패스 돌리기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전에서는 한국의 모든 공격이 관중들을 긴장시켰는데 일본의 공격은 예측 가능해 보였습니다. 일본의 패스 게임은 분명 정교했습니다. 짧은 패스를 통해 볼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습은 기술적으로 뛰어났지만 관중들에게는 지루함만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전에서 보여줬던 그 스릴 넘치는 역습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전반 30분 미국이 선제골을 넣자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에는 한국전 때의 그런 안도감이나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상대로구나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골을 넣은 미국 선수도 한국전 때만큼 흥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후안이 제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1골 뒤진 후에도 여전히 안전하게만 플레이하고 있어요. 한국이었다면 벌써 미친 듯이 달려들었을 텐데. 실제로 일본은 실점 후에도 급하게 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게 패스를 돌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그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하프타임에 화장실로 향하던 중 저는 한미국 팬과 마주쳤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약할 줄은 몰랐네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한국과는 정말 다르네요. 한국은 마지막까지 위험했는데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위험하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미나미노 다쿠미와 미토마 가오루 등 주전 선수들을 투입했지만 관중들의 걱정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전에서 손흥민이 교체로 나왔을 때의 그런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전 넣는다고 달라질까요? 옆자리 기자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손흥민 하나로도 게임이 바뀌는데 실제로 일본의 주전 투입은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측 가능한 패턴의 공격만 반복되었습니다. 후반 19분 미국의 추가골이 터지자 경기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일본 응원단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고 미국 관중들은 이미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에서는 2대0 리드를 잡고도 마지막까지 긴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후반 종료 10분을 남기고 일부 관중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에서는 마지막 휘슬까지 모든 관중이 자리를 지켰는데 일본전은 일찌감치 승부가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후안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한국전 때는 마지막까지 긴장했는데 일본전은 이미 결과가 뻔해 보여요. 그의 말처럼 경기장 분위기는 이미 일본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기자석을 정리하면서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에서는 관중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의 플레이에 탄성을 질렀지만 일본전에서는 그런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본 선수 중 누구도 관중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면서 후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정적 순간에 터뜨릴 수 있는 선수예요. 한국에게는 손흥민이 있고 일본에게는 글쎄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 존으로 향하면서 저는 한국계 미국인 대학원생 앤드류 리와 함께 걸었습니다.
29세인 그는 이번 경기에서 통역 자원봉사를 담당했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하는 그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한일 양국의 언어와 문화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전 때와 완전히 다르네요. 앤드류가 인터뷰 존 입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인터뷰할 때는 정말 활기찼는데 지금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존으로 향하는 복도에서부터 분위기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존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묘한 정적을 감지했습니다. 한국전 후 이곳은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일본 선수들의 짧고 힘없는 대답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소리조차 어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 앞에 선 일본 선수는 이토 주냐였습니다. 평소 밝은 성격으로 유명한 그였지만 오늘은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아쉽습니다.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의 대답은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앤드류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한국 선수들 인터뷰는 전혀 달랐어요. 자부심이 느껴졌죠. 우리가 더 원했고 더 간절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전 후 손흥민은 오늘 우리가 더 간절했다며 당당하게 승리의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크게 존재감 차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승리 후에도 겸손했지만 그 안에 확고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선수들의 인터뷰에서는 그런 에너지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선 오가와 코키는 더욱 짧게 답했습니다. 상대가 더 강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했어요. 그의 대답은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이나 다음 경기에 대한 각오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전에서 이동경은 손흥민 형의 움직임을 보고 공간을 찾으려고 했다. 그 덕분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했었는데 일본 선수들의 인터뷰에는 그런 디테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나가토모 유토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나마 다른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부터 더 발전해야 합니다. 앤드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요. 한국어로는 반성한다는 뜻이 강한데 영어로는 그냥 need to improve 정도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감정의 강도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언어학을 전공하는 그의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저는 한국전 때와의 극명한 대조를 떠올렸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골을 넣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팀이 이겼다는 것입니다라며 개인보다 팀을 앞세우면서도 당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동경은 손흥민 형이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며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현우는 상대 공격수들이 좋았지만 우리 수비진을 믿었습니다며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선수들의 인터뷰에서는 그런 뚜렷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대답이 비슷비슷했고 책임을 지려는 의지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말들만 반복되었습니다. 아쉽다, 부족했다, 더 노력하겠다 같은 천편일률적인 표현들 뿐이었습니다. 미국 기자가 일본 선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이틀 전 여기서 미국을 2대0으로 이겼는데 오늘 일본이 0대2로 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예상된 것이었지만 일본 선수들에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 질문에 일본 선수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답을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인터뷰 존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결국 나가토모가 각각 다른 경기이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고 외교적으로 답했습니다. 앤드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이라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우리만의 축구를 합니다. 다른 팀과 비교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발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국전 후 손흥민은 비슷한 질문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려고 해요라며 당당하게 답했었습니다. 그의 답변에서는 자신감과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인터뷰 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한 일본 기자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선수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을 미루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토 주냐가 전체적으로 아쉬웠습니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이나 다음에 대한 각오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보여줬던 그런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답변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앤드류가 한국전 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가 강했지만 우리도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경기에서는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고 했어요. 같은 질문에도 답변의 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의 말처럼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단순한 경기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기자가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점을 개선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일본 선수들의 답변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 팀워크를 더 좋게 하겠다 같은 추상적인 답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 차이였습니다. 패배했을 때의 반응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패배에도 다음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있지만 일본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앤드류와 함께 나오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셨나요? 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계로서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지만 한국 선수들에게는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일본 선수들에게는 우리가 못했다는 아쉬움만 있는 것 같고요. 기자석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밤 송고할 기사를 생각했습니다. 일본 축구 말하는 것도 주저하다라는 제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존에서 느낀 그 어색한 정적은 단순히 패배의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후 30분, 저는 인터뷰 존에서 나와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전술 분석가 소피아 로쏘가 기자단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4세인 그녀는 유럽 주요 매체에 기고하는 축구 전술 전문가로 한일 양국의 경기를 모두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와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는 권위자였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오늘의 경기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소피아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숫자와 사실에만 의존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화면의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일본의 볼 점유율은 42%에 그쳤고 슈팅 수는 10회, 유효 슈팅은 6회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58%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며 총 19회의 슈팅을 시도했고 이 중 11회가 유효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수치들을 적어가며 며칠 전 한국전의 데이터와 비교해봤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점유율에서는 뒤졌지만 결정적 순간의 효율성에서 압도했었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은 35%에 불과했지만 슈팅 16회 중 9회가 유효 슈팅이었고 그중 2회가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소피아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패스 정확도입니다. 일본은 85.2%의 높은 패스 정확도를 기록했지만 최종 3분의 1 지역에서의 패스 성공률은 61.3%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히트맵이 나타났는데 일본의 패스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측면과 박스 근처에서는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히트맵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중원에서는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는 창의성이 현저히 부족했어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 일본은 중원에서 89%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상대 박스 근처에서는 47%로 급락했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소피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3백을 유연하게 변형하며 공격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카운터 어택은 미국 수비진을 계속 위협했죠. 일본은 4백과 3백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화면에는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예상 득점 xG은 0.8에 불과했습니다. 90분 동안 한 골 정도의 기회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전에서 한국의 xG는 2.3이었습니다. 실제로 넣은 골수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소피아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술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깝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데이터가 감정보다 더 잔혹하게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일본 축구의 근본적 한계였습니다. 소피아가 열정적으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중간 지역 패스 네트워크입니다. 일본 선수들은 서로 매우 가깝게 포지셔닝하며 짧은 패스를 주고받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공간 활용을 제한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패스 맵을 보니 일본 선수들 사이의 거리가 평균 12m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경우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공간을 넓게 사용하며 수비진을 끌어냈고 이것이 다른 선수들의 침투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에게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한국전에서 손흥민은 평균 28m의 넓은 범위를 커버하며 미국 수비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 독일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일본에게 부족한 건 스타 플레이어인가요? 소피아가 잠시 고민하더니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스타라는 표현보다는 결정적 순간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일본 선수들은 모두 안전한 플레이를 선호했어요. 80% 확률의 패스만 시도했다면 한국은 50% 확률이어도 골로 연결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다음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일본의 드리블 시도 횟수는 단 7회였습니다. 90분 동안 한 팀이 개인 돌파를 7번밖에 시도하지 않았다는 건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반면 한국전에서 한국은 23회의 드리블을 시도했고 그중 14회가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축구의 현주소입니다. 소피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개인의 창의성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만 진행됩니다. 그녀가 보여준 다음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선수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경기 내내 단 3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시스템의 함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조직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추구하다가 예측 불가능한 창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피아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 강도입니다. 일본은 0대1로 뒤진 후 단 한 번의 강력한 반격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반면 한국은 리드를 잡은 후에도 계속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은 실점 후 오히려 더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패스 횟수는 늘었지만 전진 패스는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전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2대0으로 앞선 후에도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했고 추가 득점 기회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일본 축구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피아가 제게 시선을 고정하며 답했습니다. 철학의 변화가 필요해요. 완벽함보다는 창의성을, 안전함보다는 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잠시 멈춘 후 이어갔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해요. 한 프랑스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소피아가 화면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요. 한 번의 실수가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는 실패를 감수하는 용기가 더 중요해요. 분석실을 나오면서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모든 면에서 미국에게 압도당했고 그 격차는 한국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격차가 단순한 기량 차이가 아니라 철학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소피아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놀란 건 일본의 수치보다는 한국과의 차이였어요. 같은 아시아 팀인데 완전히 다른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녀의 말처럼 한국과 일본은 단순히 다른 팀이 아니라 다른 철학을 가진 팀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소피아가 덧붙였습니다. 유럽에서 일본 축구를 보면 항상 아쉬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좋은데 결정적 순간에 머뭇거리거든요. 반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한 것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두 나라 축구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일본은 리스크를 피하려다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날 밤 쓸 기사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잔혹한 진실, 일본 축구의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아픈 진실이라도 기자로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현실을 일본 축구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현지 언론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토대학교에서 온 야마다 히로코 교수를 만났습니다. 41세인 그녀는 축구학 연구자로 일본 축구의 구조적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였습니다. 스포츠 사회학 박사인 그녀는 지난 15년간 일본과 한국 축구의 발전 과정을 비교 분석해온 권위자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그녀에게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교토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전 시간이 있다며 그녀가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야마다 교수는 노트북을 펼치며 냉정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경기를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일본 축구의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선수 개인의 스타 파워를 얕봤습니다. 한국은 손흥민 한 명으로도 판을 바꿨습니다. 교수로서의 냉정한 분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시나요? 야마다 교수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일본 축구의 가장 큰 문제는 완벽주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줄이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창의성과 돌파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녀가 준비해온 그래프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일본 선수들의 패스 성공률은 85% 이상이지만 상대 박스 안에서의 시도 횟수는 현저히 낮습니다. 안전한 플레이만 추구하다 보니 결정적 순간을 놓치는 거죠. 실제로 그래프를 보니 일본은 패스 성공률에서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골 결정력에서는 중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이 늘 말하던 집단의 힘은 어디로 갔나라는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야마다 교수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집단의 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선수가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하려고 하니 예측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녀가 다른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축구와 가장 큰 차이는 리스크 감수 문화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50% 확률이어도 골 찬스라면 과감하게 시도하지만 일본 선수들은 80% 확률이 아니면 시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어제 경기에서 드러난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록할수록 일본 축구의 공백이 도드라졌습니다. 야마다 교수의 분석은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사실에만 의존했지만 그래서 더욱 뼈 아팠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유소년 단계부터 이런 문화가 뿌리 깊다는 겁니다. 야마다 교수의 목소리에 우려가 섞였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교육 시스템이 문제예요. 창의적인 플레이보다는 안전한 플레이가 칭찬받죠. 그녀가 보여준 유소년 축구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본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한국 아이들보다 3배 이상 안전한 패스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정작 선수 개개인의 창의성을 기르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만 진행되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유소년 시스템은 기술적 완성도는 높지만 창의성 지수에서는 아시아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야마다 교수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개인 기량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시스템보다는 개인의 순간적 판단과 창의성을 더 가치 있게 여기거든요.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일본은 제1리그 창설 이후 30년간 시스템 구축에만 매달렸어요. 분명 성과는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시스템이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야마다 교수가 보여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1리그 출신 선수들의 창의성 지수는 해외 리그 출신 선수들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시스템의 역설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스템이 오히려 발전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어제 경기에서 일본 선수들이 보여준 소극성이었어요. 야마다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0대1로 뒤진 후에도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도 크게 지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었죠. 이것이 일본 축구 문화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일본 축구계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완벽함보다는 도전을, 안전함보다는 창의성을 추구해야 해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일본 사회 전체의 문화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마다 교수가 보여준 사회학적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축구 문화는 일본의 기업 문화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위계 질서를 중시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문화 말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 축구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야마다 교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문제니까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 만들어져야 해요. 그녀가 짐을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어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보면서 느낀 건 축구에서는 완벽한 시스템보다 불완전하지만 창의적인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이 말이 이번 취재의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이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야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본 축구가 변하려면 먼저 패배를 인정해야 해요. 현재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학자로서의 냉정한 진단이었습니다. 교토로 떠나는 그녀를 배웅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축구의 문제는 단순히 전술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회 전체에 뿌리내린 완벽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야마다 교수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창의적인 개인이 완벽한 시스템보다 더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손흥민과 일본 선수들 사이의 근본적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기사를 쓰면서 저는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시스템의 완벽함이 낳은 불완전한 결과, 일본 축구의 패러독스였습니다. 학자의 차가운 분석이 가장 뜨거운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귀국길 공항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일본 원정 팬들에게 둘러싸인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 기자, 신분을 알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30에서 50대 남성들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자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팬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온 회사원으로 20년 넘게 일본 대표팀을 응원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딴 식으로 무슨 월드컵 우승을 말하냐. 다른 팬이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으니 당연하다는 식으로 체념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의 분노는 단순히 경기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본 축구계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가지 상반된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노하는 목소리와 체념하는 목소리가 말입니다. 이것은 일본 축구 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팬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시스템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대학에서 축구를 전공했다고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일본 축구를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느낀 것은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쪽과 변화를 요구하는 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분열 자체가 일본 축구가 처한 혼란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 팬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멕시코전에서 0대0, 미국전에서 0대2. 두 경기에서 골 한 개도 못 넣었어요. 그녀는 15년째 일본 대표팀을 응원해왔다고 했는데 이번만큼 실망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팬이 그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선수들 자체가 결정적 순간에 터뜨릴 수 있는 선수가 없어. 이 말에 주변 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선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팬은 한국과 비교하며 더욱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어급 선수다. 일본 축구는 선수층이 두껍다고 해도 결국은 B급, C급 이하 선수들 뿐이야. 이 말에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일본에 대한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장을 기사 제목 후보로 적어두었습니다. 이딴 식으로 무슨 월드컵 우승을 말하냐와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으니 당연하다. 이 두 문장이 일본 팬들의 복잡한 심경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전 보셨죠? 손흥민이 골 넣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어요. 우리는 언제 그런 선수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구세주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또 다른 팬이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선수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천재는 태어나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 말에 주변 팬들이 침묵했습니다. 일본 축구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팬이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미토마도 좋고 구보도 좋은 선수야. 하지만 혼자 게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 손흥민처럼 상대팀이 두려워하는 그런 선수 말이야.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일본 팬들의 복잡한 심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국 축구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30년간 꾸준히 발전해온 일본 축구가 이런 한계에 부딪힌 것에 대한 당혹감이었습니다. 한 팬이 제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모든 팬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나라 축구의 철학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한국은 순간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이 말에 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런 차이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한 팬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전하게만 플레이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죠. 이 말에 다른 팬들이 동조했습니다. 일본 축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팬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본 문화야.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지. 이 말에 젊은 팬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계속 한국 뒤만 쫓아갈 건가요? 공항 대기실에서 계속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축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팬이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월드컵에서 매번 16강에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잘했다고 만족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자기 위안이 지겹습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팬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2002년 월드컵 4강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죠. 이 비교는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팬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표했습니다. 지금 유소년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받고 있어요. 10년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암울한 전망이었습니다. 한 팬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 모든 팬들이 침묵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일본 축구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그날 공항에서 들은 두 가지 목소리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딴 식으로 무슨 월드컵 우승을 말하냐는 분노의 목소리와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으니 당연하다는 체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두 목소리는 일본 축구가 직면한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꿈을 꾸고 싶지만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며칠간의 취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두 가지 문장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웃었다. 일본은 침묵했다. 이 문장이 이번 취재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 콜럼버스의 어둠을 바라보며 저는 뉴저지에서 콜럼버스에서 공항에서 들은 목소리들이 메아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피아 로스의 차가운 데이터 분석, 야마다 히로코 교수의 구조적 진단, 그리고 일본 팬들의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 축구 철학의 근본적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불완전하지만 창의적인 개인의 힘을 믿었고, 일본은 완벽하지만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의존했습니다. 이 차이가 경기장에서, 응원석에서, 인터뷰 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이 모든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개인 기량을 가진 선수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추구하는 가치의 화신이었습니다. 순간적 판단력, 과감한 도전 정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책임지려는 의지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일본 축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요소들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일본 축구를 지켜봐온 기자로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분명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제1리그의 창설,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 구축, 해외 진출 선수들의 증가까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발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경기에서는 항상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월드컵에서의 반복적인 16강 탈락, 아시안컵에서의 우승 실패, 그리고 이번 미국전에서의 무력함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현역 생활을 마감한 구자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처음 축구를 시작했을 때 한일 양국의 축구에 대한 체감은 지금과 달랐다. 지금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젠 일본의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역동적인 축구를, 일본은 시스템의 완벽성을 바탕으로 한 정적인 축구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의 마지막 문단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달은 것은 일본 축구의 한계가 기술이나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는 시스템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벌어진 두 경기가 보여준 대조적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전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의 폭발적 에너지, 일본전에서 관중들의 안일한 자신감, 인터뷰존에서의 어색한 정적, 소피아의 냉정한 데이터 분석, 야마다 교수의 구조적 진단, 그리고 공항에서 만난 일본 팬들의 복잡한 심경. 모든 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축구가 직면한 근본적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이 말입니다. 다시 키보드로 돌아가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일본 축구는 시스템의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개인의 창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선수가 매뉴얼대로 플레이하려 하니 예측하기 쉬워졌고 결정적 순간에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축구는 불완전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매력이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개인의 순간적 창의성이 전체 시스템을 살려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사만큼은 변명 대신 현실을 쓰겠다고. 일본 축구가 더는 도망칠 수 없도록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겠다고. 아픈 진실이라도 받아들여야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자로서 20년간 일본 축구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때로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달콤한 자기 위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축구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창의적인 개인입니다. 일본이 언제까지 시스템의 완벽함에 매달려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 개인의 창의성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길로는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환경에서 탄생합니다. 기사를 마무리하고 저는 뒤로 기대어 앉았습니다. 며칠간의 취재가 끝났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일본 축구가 변화의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현재의 시스템을 고집할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창밖 콜럼버스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축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이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일본 축구가 언제쯤 이 진리를 받아들일지, 그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야마다 교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창의적인 개인이 완벽한 시스템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차이였고, 일본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이번 취재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놓친 불완전한 아름다움의 가치. 바로 이것이 일본 축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이 기사가 일본 축구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변화는 인정에서 시작되고 인정은 진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스포츠 기자 다나카 히로시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숫자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의 2골로 미소 지었고 일본은 2경기 연속 침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47%의 점유율 차이, 0과 2의 득점 간극. 그 단순한 수치 뒤에는 리더십과 시스템의 격차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스타의 부재를 변명으로 삼았지만 한국은 한 명의 존재로 팀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공포와 무기력 대신 자신감과 신뢰로 경기를 지배한 한국.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아시아 축구의 판도를 갈라놓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웃었고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억제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브라보 마이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